드디어 디데이입니다. 미국의 대선이 11월 5일 열리게 되는데요. 초박빙 승부인 만큼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될지 한치 앞을 알 수 없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도 조금은 혼란스러워하는 그리고 불안해하는 모습들이 이날 감지가 됐습니다. 또 서머타임이 해제되면서 이제는 오전 6시에 뉴욕 증시가 마감을 하게 되죠. 네, 여러 가지 변동성이 모두 혼재돼 있는 한 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대선의 결과 어떻게 나올지 내일까지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때까지의 변동성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시그널들과 사인들은 저희와 함께 포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 다소 불안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까요? 네,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소폭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장중에 상승 반전을 꿈틀대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0.22%가량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다우존스 지수도 한번 보실까요? 0.61%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알려주는 S&P 500 지수도 0.24% 약세로 보이면서 시장 3대 주요 지수 모두 다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죠.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았던 이유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는 미국 대선 하루 앞, 현지 시간 기준으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디데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일단 초박빙인 미국 대선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 혼란함이 시장 전반에 가중돼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4.3%대를 유지하고 있는 미 10년물 국채 금리도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했고요. 그리고 빅스 지수가 22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점 변동성 보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건 스탠리 전략가의 이야기도 굉장히 저는 좀 중요해 보였는데요. 이번 미국 대선 매우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는 잡음이 많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잡음과 함께 시장 계속해서 흔들릴 수 있고 큰 변동성 보일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어땠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의 히트맵이어서 흐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빅테크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다 하락을 했고요. 방어주,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 쪽으로 좀 투자 심리가 쏠리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 방어적인 좀 태세를 취하고 있는 투자자들이었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래 에너지 섹터에 유독 상승 마감한 그러니까 초록불을 켠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국제유가가 밤사이에 또 크게 오르면서 에너지주 전반에 훈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빅테크입니다. 애플 밤사이 소폭 내렸죠. 지난주 이제 버핏이 애플의 지분의 25%를 추가 매각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었는데 이 소식이 이날 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엔비디아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8일부터 다우지수에 편입된다는 소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건데 장중에는 시총 1위 자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종가 기준으로 애플에 다시 밀렸습니다. 메타도 살펴볼까요? 미 정부 기관과 또 국방 계약 기관에 메타의 AI 모델 사용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미국 대선 하루 전에 이런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다우지수에 새롭게 편출입되는 종목들 살펴보시죠. 일단 11월 8일장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요. 인텔 대신에 엔비디아가 그리고 다우 대신에 셔원 윌리엄스 페인트 제조회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편입된 이후에는 어떤 흐름을 보일까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점선이 편입 시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노란색 선이 다우지수에서 편입이 제외된 종목들이고요. 새롭게 편입된 종목들 파란색 선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편입된 이후에 파란색 선, 그러니까 새롭게 들어간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아웃퍼폼을 하게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제외된 종목들이 아웃퍼폼하게 된다라는 과거 데이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아마존에서도 확인을 했듯이 이 패턴이 조금씩은 깨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엔비디아가 강세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 스캔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장중에 시총 1위에 등극을 했었는데요. 일단 정규 거래 0.5%, 장 마감이 될수록 상승폭을 조금 줄이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애플의 주가 흐름도 한번 살펴볼까요? 애플 0.34% 하락세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메타와 테슬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의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의 주가는 1.13%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테슬라의 주가도 한번 살펴보실까요? 서학개미 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2%대 하락률 나타냈습니다.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좀 부진했다는 소식 때문에 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다우 지수에 새롭게 편출입되는 종목들의 흐름도 보실까요? 엔비디아는 아까 확인을 했고 또 새롭게 편입되는 셔윈 윌리엄스 4%대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제외되는 종목들 흐름 어떨까요? 일단 인텔부터 보시죠. 인텔 호실적의 승승장구하던 주가가 일단은 밤사이에 2.9%가량 내림세를 보였고요. 다우잉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편출되는 종목인데요. 2%대 하락률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슈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원전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전력량이 많이 늘 것이다 하면서 원전주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번에 좀 하방 압력을 또 한 차례 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가 서스퀘해나 원전에서 아마존 데이터 센터로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을 늘려달라는 탈렌 에너지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로써 탈렌 에너지의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동반해서 여러 이런 비슷한 계약들을 앞두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에너지 관련주도 함께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비스트라 에너지는 특별한 소식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다우존스 유틸리티 지수에 AES 대신 편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탈렌 에너지 코퍼레이션입니다. 먼저 2%대의 하락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사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특별한 이슈가 없었습니다만 이 탈렌 에너지 소식에 더 큰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12%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하방 압력도 한번 받을 때 더 크게 받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스트라 에너지도 보실까요? 비스트라 에너지는 3%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있는 종목들 세 가지만 꼽아봤습니다. 먼저 보잉입니다. 새 노사 합의안이 나왔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합의안에 대해서 월요일에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투표가 통과가 된다면 이제 파업이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주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고요. 이어서 포드입니다. 포드의 10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했다고 합니다. 꽤 큰 수치로 지금 월가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좀 파업 이슈와 맞물리면서 부진했던 그런 기저효과가 있어서 큰 수치가 나왔다라는 평가고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대선 전후로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 굉장히 크게 내리다가 밤사이에는 또 올랐습니다. 얼마나 올랐는지 주가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잉 새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식에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35% 오름세를 보였고요. 포드도 함께 보시죠. 포드의 주가 밤사이에 1.37%가량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판매량이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에 호재로 작용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의 주가도 보실까요? 무려 12.37%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급등세는 대선을 앞두고 나온 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채금리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2년물 국채금리도 함께 보시죠. 일단 밤사이에는 국채금리 대체로 조금씩 내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물 국채 4.1%대 유지하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4.3%대를 안팎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4.29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밤 사이에 크게 올렸습니다. WTI 기준으로는 지금은 소폭 내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또 연기한다라는 소식, 그리고 오펙 플러스의 수장이 계속해서 유가 강세, 원유 수요 강세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이 유가를 끌어올리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금값도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볼까요? 국제 금값 소폭 약보합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온스당 2,746달러 선의 거래를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월요일장 마감 상황 살펴봤는데요. 오전 6시에 마감을 하는 만큼 굉장히 빠르지만 또 정확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미국 대선 관련 이슈는 2부에 또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5 시간입니다. 미국의 대선이 현지 시간으로 하루 앞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그 변동성이 지수단에도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경제 회복과 기업들의 실적에 주식은 주목을 하면서 오히려 더 긍정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전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편적으로 대선이 있는 해, 이 변동성은 더 커지기 마련이었죠. 이 금융시장 변동성이 보통은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있지만 반대로 올해 들어서는 지수 수익률이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선 과정에서 후보 간의 경쟁이 팽팽하면 그해 초에는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대선 이후에도 다양한 변수들로 주식시장 수익률이 선거가 없는 해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다만 올해는 경제회복세와 기업들의 수익이 탄력을 받으면서 지수는 S&P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장 안에서의 변동성 지수는 최근 다시 상승을 하면서 지난달 30일 이후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가 20위에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5거래일 동안도 빅스 지수가 18% 넘게 오름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GDP가 3% 육박할 정도로 여전히 강세인 데다가 직수 역시 평균 수익률을 크게 상회한다라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르다라는 게 월가 전문가들의 입장이고요. 이 나스닥의 필 맥킨토시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올해 주식시장 수익률이 S&P 500 기준으로 20%의 연간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연평균 수익률 9%를 크게 웃도는 것이자 특히 선거가 있었던 해는 평균 3%의 수익률을 보였는데 그에 비해서 크게 앞서고 있다는 점이 올해의 특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는 선거 변수보다도 거시 경제 상황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면서 경제 상황이 좋으면 백악관에 민주당이 있든 공화당이 있든 누가 되던 시장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3분기 실적의 3분의 2가 현재 진행이 된 상황인데 기업들이 내놓았던 호실적도 지수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놨는데요. 지금 S&P 500 기업들을 기준으로 3분기의 수익 성장률이 8.4%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초에 전망했던 전망치인 6%보다도 훨씬 나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들 중에 77% 이상은 월가의 전망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또한 역사적인 평균치 67%를 웃도는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업들의
실적이 긍정적이고 미국의 경제가 탄탄하다면 그 대선의 자리에 최종적으로 누가 앉던 간에 경제 상황은 긍정적이다라는 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은 대선 하루를 앞두고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만 내일 증시는 어떻게 펼쳐질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죠. 그런 가운데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기준으로 잠깐의 움직임이 나왔었죠. 다우에 편입된다라는 엔비디아의 모멘텀에 세계 1위 기업으로 장중 한때 우뚝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장 막판에 들어가면서 그 힘이 조금씩 빠지면서 2% 가까이 주가 상승을 보였던 엔비디아는 오늘 장에서 결국 강보합권에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때문에 1위의 자리는 다시 내어줬지만 그럼에도 장중에 다시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애플 같은 경우는 버크셔 하서웨이의 실적 보고서 이후에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오늘 장에서도 나왔고요. 장중에 0.5%가 넘는 지수 하락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는 0.3%대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S&P 500 편입 종목을 추적하는 펀드와는 달리 다우를 추적하는 펀드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엔비디아 주식 매수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최대 반도체 주식이라는 위상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의미가 크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엔비디아 주가를 견인하는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지금 글로벌 대형 기술 기업들과 또 정부기관 등의 인공지능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되겠죠. 이 UBS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마크 하펠 같은 경우는 지난주 분기 실적 발표에서 빅테크들의 자본 지출을 확인을 해봤을 때 이 자본 지출 예측이 전년 대비해서 50%나 증가한 게 확인이 됐다라면서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20% 자본 지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AI를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게 되겠고요. 빅테크들의 막대한 투자에 퇴대수해 주는 결론적으로 엔비디아가 되겠죠. 오늘 다시 한번 장중에 한번 1위권 탈환을 해줬는데 다시 새벽에 열리는 뉴욕 증시에서의 분위기는 어떠할지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도 계속 확인을 해보시죠. 자, 그리고 중국과 유럽 간의 전기차 전쟁 계속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국 쪽에서 이 유럽에 대한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에 대해서 제소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기존의 10% 관세에서 유럽이 45%까지 관세를 추가 인상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를 한 거고요. 일단 전기차 업계 개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이번 사건을 중국 측이 제기를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유럽의 추가 관세가 상계 관세라는 이름의 무역 보호주의다라는 비판을 했고요. 또 공식적인 확인은 유럽과 상품 무역에서 더 큰 보복적 충돌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양측의 지난해 무역 규모는 국내 원화 기준으로 1,000조 원이 넘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해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부당한 보조금에 상응한 것으로 중국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일단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다만 중국 상무부 측에서는 유럽의 반보조금 조치는 사실과 법적 근거가 없고 WTO 규정을 위반한 무역 규제 조치의 남용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럽이 불법 행위를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실 이번 조치는 이미 수개월 동안 이루어졌던 협상이나 보복 위협 그리고 자동차 산업 로비 활동 끝에 나왔던 결과였죠. 기존 전기차 자동차 수입의 10%에서 45%까지 올리는 아니었는데 이번 중국의 제소로 인해서 추가적인 변화가 있을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언론에 따르면 지난주에 유럽연합이 베이징의 관리들을 파견해서 추가적으로 회담을 열기로 결정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수치가 다시 한번 변경이 될 수 있을지 그렇다면 글로벌 전기차 산업에는 어떤 여파가 끼쳐질지도 같이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저녁에 테슬라의 10월 중국 판매량이 나왔는데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많이 부진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9월 대비해서도 23% 급감했다라고 하고요. 전년 대비해서도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연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
기대감이 한풀 꺾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중국 안에서의 판매량 구체적인 대수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68,280대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전년 대비는 5.3% 감소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월과 비교하면 23%로 큰 폭의 감소 수치를 보였는데요. 중요한 건 중국 안에서의 전체 신에너지 차 판매량은 오히려 10월에 급증한 것으로 확인이 됐죠. 전년 대비해서 58% 증가한 115만 대 이를 것이란 추산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가운데 테슬라의 판매 비중만 하락했다라는 게 투자자들에게는 불안 심리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테슬라는 지금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강력한 경쟁력에 계속해서 뒤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중국의 비아디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비아디는 지난 3분기 매출 기준으로 이미 테슬라를 앞질르기도 했고요. 10월에도 테슬라보다 훨씬 높은 이 전기차 인도량을 보일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승용차 협회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중국 안의 전체 소매 승용차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했다라고 발표하면서 중국 안에서 이 신차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확인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메리트던가 이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결론적으로 4분기 실적에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테슬라 실적에는 중국 시장 판매량이 관건이기 때문에 일단 남은 11월과 12월 중국 안에서의 판매량 전환이 꼭 필요한 상황이고요. 일단 지난달에 미리 발표했던 테슬라의 3분기 호실적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내년 사업에 대해서 밝힌 긍정적인 이 전망 같은 경우는 주가의 반등이 다시금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간밤 다시금 발표됐던 부진했던 테슬라의 중국 판매량 때문에 테슬라는 지속적인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엿새째 이어서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4분기 실적에 부정적인 데이터가 될 수 있는 수치가 잇따라 발표가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발표되는 수치들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자, 그리고 간밤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비트코인이 미국 대선 결과를 앞두고 고점 대비해서는 약간의 조정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대선 결과와는 상관없이 1년 뒤에 1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이기게 된다면 바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고 올타임 하이 직전 고점을 올해 안에 뚫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고요. 카말라 해리스가 이기게 된다면 일단 일시적으로는 가격 하락이 있겠지만 내년 1분기 안으로는 비트코인의 올타임 하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가격 상승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누가 되던 간에 비트코인의 10만 달러 도달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누가 되든 단기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지만 내년의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평가인데요. 일단 간밤 뉴욕 증시가 대선을 하루 앞둔 채 일제히 하락 마무리가 됐었는데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도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이 대선 당일에는 어떤 쪽으로 방향을 틀어줄지 개표 결과를 지켜보시면서 시장의 시그널들 잘 포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토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 대선 초박빙 승부. 트럼프, 해리스 누가 돼도 좋은 그것은?
자, 지금 이거는 투표함 열어봐야 합니다. 자, 지금 뭐 언론에서 나오는 그 기사랑 댓글들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댓글에 거기 있으면은 다 트럼프가 될 것 같고요. 해리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댓글에 그냥 기웃기웃거리면 해리스가 될 것 같아요. 그냥 그거랑 똑같습니다. 정치인들은 자기를 응원하는 사람들 안에 있으면은 자기가 될 것만 같아요. 왜냐면 반대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게 착각이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다양한 루트가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어떤 한 여론조사 가지고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오류가 상당히 많고 그 오류를 극복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났죠. 결국 다 선진국의 여론 기법을 다 도입한 것들인데 그런 장치를 아무리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오류를 완전히 없애는 지금 기법은 없다. 결국에는 투표함을 열어볼 때까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 곳에서 있는데 일단 지금 여기 트럼프가 54, 해리스가 46 나오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죠. 지금 7일 안쪽에서는 4%가 올랐는데 10번 돌렸을 때 49번 해리스가 되고 51번이 트럼프가 됐네요. 지금 추세로는 해리스가 오르고 있네요. 예. 다 그 내용이 다릅니다. 자, 이거는 지금 이 당시에는 지금 뭐 해리스가 후보가 아닐 때였고 여기서 들어온 뒤에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벌어졌다가 지금 다시 좁혀지는 추세죠. 여기 59.7대 40.5입니다. 여기는 다른 데에 비해 퍼센트 차이가 많이 나죠. 왜냐 여기는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걸고 하는 도박장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저기로는 20% 나잖아요. 네, 몇 개 더 있었는데 없어졌고요. 자, 이번 주에 그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네요. ISM 서비스업 지수 나오고요. S&P 글로벌 서비스업 지수 PMI 나오고, 그리고 목요일에 항상 나오는 신규 실업 수상 청구 건수 있고요. 여기 진한 글씨로 이게 FOMC 회의가 있죠. 대선하고 FOMC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한 주입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또 나오네요. 자, 여기는 52.6대 47입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변수가 일부 주에 투표용지에 케네디 주니어가 안 지워져 있거든요. 그거 아시나요? 케네디 주니어가 안 지워진 상태에서 마지막에 단일화했는데 그 전에 투표용지가 다 프린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냥 투표용지에 있어도 그냥 찍어버리는 거죠. 내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어차피 무효표 되지만. 그런 게 상당 부분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죠? 케네디 주니어 쪽에 찍어버리는 게 있다. 52.6대 47.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또 이것도 시뮬레이션 돌린 거죠. 53번, 46번, 100번 돌렸을 때. 이런 방식을 많이 쓰죠. 이거 538 그 사이트입니다. 그 주별로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에서 그 사이트 있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건 아까 본 것이고요. 폴리마켓.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ABC 뉴스 48대 46.8. 이건 좀 더 작죠. 코인 걸고 하는 게 20%가 차이 나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그 중간 선거 때, 바이든의 그 중간 선거 때 이 주제인데, 이거 대부분 다 똑같거든요. 중간 선거든 대선이든 뭐 지방 선거는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결국 똑같아요.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이코노미랑 잡이에요. 우리나라 똑같죠. 경제랑 일자리예요. 이념이 아니에요. 근데 정치인들은 피 터지게 이념 갖고 싸우죠. 정작 중요한 거는 경제랑 일자리잖아요. 전부 다. 진보나 보수를 떠나서 일단 경제가 좋고 일자리가 있어야 내가 투표할 마음이 들지. 무슨 경제도 안 좋고 일자리도 없는데 무슨 진보 보수 떠들고 앉아 있잖아요. 정치인 욕만 엄청나게 남발되는 상황입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투표율 낮아지고 경제도 안 좋고 일자리도 없는데 누가 가서 투표를 찍겠어요. 시간 많아도 안 찍어요.
기분이 들었거든요. 여기도 똑같거든요. 결국에 맨날 무슨 즉 이민이니 낙태니 떠들고 있잖아요. 경제 일자리 없으면 그런 거는 다 뒷순위예요. 경제가 좋고 일자리가 있어야 그제서야 뭐 이민 정책도 생각해보고 낙태도 생각해보죠. 물론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는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는 있어요. 여기 이민 정책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은 이 15.4%가 공화당은 이 관심도가 있는데 두 번째잖아요. 경제 다음 두 번째 관심도가 이민 정책이에요. 근데 민주당은 1.5밖에 되질 않아요. 물론 그 차이는 있으나 이 경제랑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것은 민주당, 공화당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다 똑같습니다. 일단 먹고 살아야 그 다음 이념이에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경제 정책이 우선이 되겠죠. 저 지지자들이 지금 관심도가 저렇게 높다는 게 여론조사에 나온 것은, 설문조사에 나온 것은 저거는 2020년도 바이든 중간 선거 때지만 다 모든 선거가 대부분 저렇다고요. 퍼센티지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표를 뭘 보고 하냐? 아, 정말 골수 지지층들은 진보 보수를 아예 그냥 머릿속 뼛속까지 지금 있기 때문에 절대 바꾸지 않죠. 하지만 중도층들은 저 주제에 민감하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죠?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는 중도층들은 경제 일자리에 민감하다는 게 저 여론조사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해리스랑 트럼프가 내놓는 경제 정책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진보 보수 찍는 사람들은 그냥 그거 찍는 사람 정해져 있고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죠. 그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거기에서 이제 양쪽의 어떤 균열을 일으키는 1, 2% 차이는 결국 경제랑 일자리 정책을 보고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극명하게 갈려요. 극명하게. 대부분 어떻게 돼 있냐? 이건 전 세계가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공화당, 보수 이쪽은 대부분 부자 감세고 해리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 공화당은 대부분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를 해줄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대부분 중산층 감세니 서민 감세를 해줄 것이다. 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전부 다 그런 쪽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파란색이고 지금 빨간색이 공화당이니까 해리스 트럼프겠죠.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이제 지금 부자들 웰시에게 텍스를 많이 주는 쪽은 누굴 것이냐. 당연히 해리스가 이런 이미지고 나머지 뒤로 가면은 중서민층들에게는 이제 트럼프가 더 과세를 많이 할 것이다. 근데 트럼프는 아예 그걸 넘어서 관세를 하는 거죠. 소득세를 없애고 관세를 부과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해리스는 주로 이제 정부의 지출이라던가 소비라던가 저기 지금 부자들의 감세, 부자들에게 세금 매기는 거. 이거를 해리스가 할 것이다라고 지금 다 이 지금 정책에 나와 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중산층으로 갈수록 바뀌는 거 보이시죠? 미들로 갈수록 바뀝니다. 자, 부유층에 대한 세금은 카멜라 해리스가 올릴 것으로 생각하는 게 70%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15%죠. 여기서 이 차이를 알 수가 있죠. 민주당과 공화당, 그리고 진보와 보수.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법인에 대한 세금도 마찬가지죠. 다 이렇죠, 생각이. 민주당이나 진보는 무조건 부유층의 세금을 때릴 것이고 대기업을 죽일 것이라는 인식이 여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압도적이죠. 카멜라 해리스가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매기고 법인에 대한 세금을 올릴 것이라는 의견이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트럼프가 되면 15, 13%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친기업, 그렇죠? 친부자 이런 이미지인 거죠. 최저임금은 이제 반대죠. 최저임금은 오히려 68%를.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기업이 같이 복지를 하고 같이 임직원들하고 같이 상생을 합니다. 그거 다 구호예요, 구호. 기업들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좋을까요? 내려가면 좋을까요? 안 올라가는 게 좋죠. 내려가는 게 좋죠. 비용이 절약되는데요. 싸게 부려먹는 사람이 많을수록 기업이 마진이 많이 남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정반대인 겁니다. 해리스는 최저임금을 올릴 것이라고 생각되는 게 68%고 도널드 트럼프는 최저임금을 올릴 것이라는 게 18%밖에 안 됩니다. 자, 작업자 보호에서도 마찬가지죠. 카멜라 해리스가 54%, 도널드 트럼프는 26%입니다. 여기서 극명하게 갈리고 있죠. 그러니까 누구를 공략해야 될지 명확한 거예요. 명확해요. 대기업하고 부자를 공략해야 될 대기업 지지자들이랑 대기업 직원들이라던가
부자들을 지지해야 될 사람은 호소해야 될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고 이 지금 젊은 층, 그렇죠? 젊은 층, 서민층, 히스패닉, 무슨 라틴계, 푸에르토리코 여기를 공략해야 될 사람은 해리스죠. 누가 그쪽을 많이 끌어내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민정책 민주당 지지자들은 관심이 지금 없죠. 왜냐하면 바이든 때 이 이민자가 엄청나게 지금 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코로나니까 그 나라 뭐 백신도 없고 막 불쌍한데 미국이 받아주자 이런 것 때문에 있기도 했지만 과거의 이 모습들을 보면은 오바마 때가 지금 트럼프 때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 보통 이렇게 민주당이 이민 정책에 좀 완화적인 것이고 공화당이 좀 저기예요. 부시 때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죠. 테러도 있었고. 바이든 때가 엄청나게 지금 늘었습니다. 이민자가. 여기 뭐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합법적인 이민이니 불법적인 이민이 이민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다 합쳐가지고 이 절대적인 수치가 막대 그래프가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민 정책, 이민의 지금 완화적인 거니까 완화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별로 지금 관심이 없어요. 근데 트럼프는 이게 싫은 거죠. 이걸 다 쳐내버리겠다는 거죠, 여기서. 불법적인 이민이든 합법적인 이민이든 그걸 똑바로 말하지 않고 그냥 이민자를 지금 다 쳐내버리려고. 그러니까 이민자를 약간 이민자 이꼬르 불법적인 이민자. 그러니까 많은 것도 사실인데 그렇게 약간 규정을 해버렸죠. 합법적인 이민도 있잖아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바이든 때 이민자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거기서 불법 이민자가 많았던 것도 다 당연히 사실이고 그 무슨 저희 난민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불법적인 어떤 사건들이 발생한 것도 많고 경찰을 두들겨 팬 것도 결정적인 거고 이제 트럼프는 그거를 집요하게 꺼집어내서 공략을 하는 거죠. 바이든이 저렇게 만들었다. 자, 이게 2020년도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 투표율입니다. 결과적으로 결국 이 스윙보트 구역 요 진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이 노란색들 있죠. 거기서 투표율을 누가 끌어올리느냐가 지금 이기는 지금 승부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바이든이 승리를 겨우 할 수 있었던 곳에서 해리스는 힌트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도 또 저기 아까 공화당 보수, 민주당 진보, 뭐 대기업, 뭐 지금 친부자 거기에도 연관성이 또 나오는데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연령층에서도 그런 게 갈리거든요. 지금 21세기 들어서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바이든이 역전했던 게 2020년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도 정말 안 나올 사람들까지 끄집어내서 한 명이라도 더 나오게 하면은 해리스가 이깁니다. 이길 가능성이 큰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21세기 최고의 투표율이 기록이 되면서 바이든이 역전을 했는데 어떻게 역전을 했느냐? 18세 이상 자격을 갖춘 미국 시민의 67%가 투표에 참여했는데 트럼프가 당선했던 2016년 선거보다 5%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5%가 몇 명이냐면 무려 1,700만 명이에요. 1,700만 명이 2016년보다 집 밖으로 더 튀어나왔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여서 집 밖에 다 격리당하고 나가기도 싫은데도 정말 그 절실하게 뛰쳐나와서 1,700만 명이 더해져가지고 바이든이 이겼어요. 근데 그 1,700만 명이 트럼프에 반대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던 거죠. 특히 젊은, 예를 들어 2016년 트럼프가 쉽게 당선됐을 때 30세 미만의 미국 시민은 43.4%밖에 투표를 안 했습니다. 충격적이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30세 미만이 반도 안 나왔습니다. 반도. 대선인데 절반도 안 나왔어요. 근데 60세 이상은 71.4%의 압도적인 투표율로 눌러버렸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이게 역전이 돼버리죠. 지금 2020년 들어가지고 지금 투표율이 젊은 층 투표율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뒤집었다. 그리고 주로 보면은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여기서 지금 뒤집은 거거든요. 이번에도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젊은 사람들 특히 지금 해리스가 약한 데가 어디예요? 젊은 흑인, 자기 집도끼도 못 지키고 있잖아요. 젊은 흑인을 최대한 끌어내서 한 표라도 더 데리고 나오면은
2020년의 결과가 재현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지 않고 2016년처럼 젊은 층의 투표율이 확 떨어져서 집에 지금 코로나도 아닌데 집 안에 있어 버린다. 그리고 젊은 흑인들이 안 나와서 투표를 안 해버린다. 그럼 해리스는 그냥 대패입니다. 저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집권하고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의 S&P 500의 수익률인데 4년차가 항상 좋지 않아요. 4년 중임제죠. 미국은 4년차의 S&P 500 수익률은 1, 2, 3년차에 비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4년차잖아요. 바이든 4년차. S&P 500 수익률이 안 좋을 것을 확률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3년차가 가장 좋으니까요. 누구가 되더라도 3년차 되기 전에 2년차 말 정도에 투자하면 수익이 가장 높은 확률을 보여줍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저번에 보여드렸던 건데 다시 각성하게 또 보여드리는데 지금 계속 무슨 해리스 트럼프 뭐 재미는 있어요. 저도 이걸 다루고 있지만. 자, 재미는 있는데 그럼 그 누가 되는 거에 따라서 이 주식 투자자들이 이게 지금 정치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 투자 하시고 정치에 관심 있으신 분들 보는 거잖아요. 주식 투자 영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식 투자에 영향이 있냐 이거죠. 이게 누가 되느냐가 민주당이 되느냐 공화당이 되느냐 민주당이 어떤 후보가 되느냐 공화당이 어떤 후보가 되느냐가 주식 투자에 연관이 있느냐인데 없잖아요. 없어요 결과론적으로. 그리고 재미로 보시라는 거죠 대선에. 너무 에너지를 쏟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정치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쏟는 이유는 이거잖아요. 주식에 정보를 얻어가지고 수익을 얻기 위함인데 수익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지금 역대 대통령의 이 차이인데 저번에 보여드렸죠. S&P 500의 CAGR 연평균 성장률이 8.5 대 10.2입니다. 민주당 8.5, 공화당 10.5. 큰 차이 없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중간값으로는 민주당이 더 높으니까 세임이고요. 그리고 자, 이 부분입니다. 소비자, 이 물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하고 뭐 고통지수라고 했죠. 그게 9%, 9.5%로 0.5 차이가 없고요. 기업의 정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심리지수 54점 대 54.9 차이 없잖아요. 그렇죠? 0.5 차이, 0.6 차이예요. 역대 차이 없죠? 주식 투자 S&P 500 수익률도 차이 없고요. 소비자의 마음도 차이가 없고요. 기업의 정서도 차이가 없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겁니다. 자, 뒤에다 이건 뭐 정리해 놓은 건데 평균 S&P 500 CAGR 9.6 대 6.2 그리고 8.3 대 10점입니다. 두 개 주고 받았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 인플레이션 플러스 실업률 고통지수도 9.5 대 9 차이가 없고요. 1940년대부터니까 이거는 확률이 높잖아요. 40년대부터는 몇 년입니까 지금? 7, 80년짜리 자료예요. 9.5 대 9 차이가 없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70년짜리입니다. 70년 동안 차이가 없어요. PMI 지금 이번 주에도 나오죠. 54.9 대 53.3 차이가 없어요. 기업의 정서도 차이가 없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뭐가 이제 잘 되느냐? 금이죠, 결국. 금입니다. 자, 금은 평등했어요. 어느 순간이건 다 올랐습니다. 어느 순간이건 다 올랐어요. 부시 때 9.11 테러가 있어가지고 많이 오른 게 있죠. 근데 어느 순간에는 다 올랐다. 민주당, 공화당 다 올랐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금을 가져야 된다, 결국. 자, 여기 조지 부시 때 215% 올랐고, 보락 오바마 때 44, 트럼프 때 53, 바이든 때 37 올랐습니다. 클린턴하고 조지 아버지 부시 때만 19, 20% 빠졌네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 뒤로는 쭉쭉 올랐죠. 지금 3,000달러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정리해보면 이거네요.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어떤 이민 정책이나 낙태 여기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게 아까 전에 투표 유권자들의 마음에 지금 그 요소에 비중이 엄청나게 작죠. 결국 경제랑 일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감안하고 여러 정책을 펼치고 둘이 다 달라도 결국에는 S&P 500 수익률 그리고 기업의 정서, 국민의 고통지수 70년 동안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 결국에 민주당, 공화당 다 국민들을 위한다 떠들지만 국민들을 위하는 발짓을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느끼는 체감지수는 별 차이가 없다. 그 현장, 유세 현장에 있으면 너무 뜨겁고 막 마음이 막 불기둥이고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럴 테지만 실제 집에 돌아서 컴퓨터를 보고 이성을 찾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였다. 근데
유일하게 거짓말 안 하는 건 뭐였다? 골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한 주의 매드평. 트럼프도 해리스도 노후 대비는 금부치로 할 것이다. (11월 5일) 미국 대선 날이 밝았습니다. 향후 4년을 책임져줄 하루가 지금 눈앞에 놓여 있는데요. 과연 이번 대선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대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초박빙 2024년 대선이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당선인은 누구일까요? 이마저도 초박빙인데요. 여러 예측 사이트들을 보니까 계속해서 공화당 우위 그리고 민주당 우위의 후보들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지금 한 명의 선거인단이라도 더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두 후보를 예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내용도 함께 보시죠. 그렇다면 미국의 대선 투표는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하실까 봐 간략하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11월 5일 오후 6시에 첫 마감이 시작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미국 땅이 크다 보니까 시간대 변경이 있기 때문에 여러 시간에 걸쳐서 마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인디애나와 켄터키주 일부 지역에서 오후 6시 마감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동부 시간 기준 오후 9시 정도면 41개 주가 투표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와이와 알래스카주까지 모두 다 끝나려면 동부 시간 기준으로 현지 시간 6시 그리고 오전 12시 자정에 마감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꼬박 하루에 걸쳐서 저녁이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먼저 표를 던진 사람들이 있죠. 바로 우편 투표와 사전 투표를 진행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편과 사전 투표 수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약 7,457만 건의 우편 사전 투표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우편 사전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의 지지 정당을 보니까요. 민주당이 40% 그리고 공화당 또한 40%로 양당에서 사전투표 열기가 매우 뜨거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럼 경합주만 또 따로 떼어놓고 한번 볼까요? 경합주에서는 민주당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도 공화당의 참여율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좀 나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대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펜실베이니아에서는 민주당의 사전 투표율이 좀 더 높았고요. 미시건 위스콘신에 계속 민주당 참여 투표율이 높았는데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네바다, 애리조나 주에서는 공화당의 사전 투표 참여율이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 쪽에 유리하다라는 이야기가 여태까지 많이 왔었는데요. 공화당 측에서 지금 우편과 사전 투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만큼 이번은 정말 막바지까지 가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내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사진으로서 2024년 대선이 있기까지의 일들 간략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2022년 11월에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을 만나고 계십니다. 이를 시작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랠리, 유세를 시작했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도 5개월 후에 공식 선언을 하게 됩니다. 5개월 뒤 재선에 도전하겠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죠.
그 다음 사진도 함께 보시죠. 그 이후 대통령직을 향한 유세가 계속돼 왔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이민 정책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이렇게 멕시코 국경지대를 방문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자동차 노조, 파업하고 있는 자동차 노조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 보시죠. 그런데 이 사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법적 이슈에 한 차례 휘말리게 되죠. 그래서 이례적으로 이렇게 대통령이 머그샷까지 공개가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어섰습니다. 바로 이 트럼프 피격 사건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어쩌면 호재 아닌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과 현격하게 비교가 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고민이 깊었겠죠. 결국에는 후보직 사퇴하겠다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새롭게 내세울 후보는 누구였을까요? 여러 후보가 거론이 됐었지만 현재 부통령으로 일하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새 대선 후보로 등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지지율은 조금씩 꺾이고 해리스의 지지율이 올라오는 모습들, 다시 민주당이 힘을 얻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이 가운데 트럼프와 해리스 굉장히 치열한 공방을 펼치면서 유세에 나섰는데요.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등에 업고 유세 현장에서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나는 서민들의 대통령이다 라면서 맥도날드에서 알바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 두 사진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좀 이목을 끌만한 사진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해리스 부통령은 큰 이벤트는 조금은 상대적으로 적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또 오바마 전 대통령 여러 인물들과 함께 굉장히 격렬한 유세 현장에 나서기도 했고요. 그리고 정말 뒤늦게 출발했지만 뒷심까지 보여주는 모습들 해리스 부통령이 보여주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는 D-Day가 다가왔습니다. 11월 5일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과연 미국의 선택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2기 출범일까요? 아니면 민주당 후보의 해리스 부통령이 아닌 대통령이 되는 걸까요? 이번의 선택이 향후 4년 동안을 결정짓게 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을 텐데 마켓 시그널도 함께 주목을 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는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미국 대선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남자 한마디면 될 것을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와 관련된 입장을 오전 중에 발표하면서 국내 증시 어제 불기둥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대규모 매도 흐름을 이어오던 외국인도 7거래일 만에 어제장에서는 매수 흐름으로 전환을 해줬고요. 선물 쪽에서도 동일하게 매수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1.8%의 상승을, 코스닥은 무려 3.4% 급등한 채 개인만 홀로 매도를 했고요. 어제 외인과 기관들 은 대거 사들인 채 국내 증시가 빨갛게 물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일 동안 워낙 지수 하락이 이어졌기 때문에 지난 3일 동안 보여졌던 지수에서는 절반 정도만 회복을 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르고 내렸던 종목들만 놓고 보더라도 올랐던 종목들이 2배 이상, 3, 4배까지 가까이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워낙 하락이 많이 돼 있었고 눌렸던 투심 자체가 금투세 폐지로 인해서
하면서 다시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시장이 갑자기 급반전을 하다 보니까 어제 증권가에서도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전망을 앞다퉈 내놓는데요. 일단 개인 투자자 비중이 큰 코스닥, 그 안에서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전망된다라는 입장들이 대부분 있었습니다. 코스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2차 전지 혹은 제약바이오주 위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부 증권가에서는 콕 집어서 그 안에서도 제약바이오주들을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팔아오고 있던 알테오젠 어제 기관과 동일하게 순매수 상위 종목 1위권에 이름을 올릴 만큼 제약바이오주 안으로 강한 매수 흐름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코스피 쪽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나란히 들어간 모습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52주 신고가 달성했던 종목들도 대거 포착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함께 확인해봤었던 시간의 상한가 같던 대한제강 11%의 오름폭을 보이면서 어제장 52주 신고가 안착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슈와 테마단에서의 움직임들로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는 반도체와 바이오, 제약 바이오까지 2차 전지까지 모두 오름폭을 보였던 하루였죠. 주도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이어지면서 아래 테마단에서의 움직임도 크게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일단 SK하이닉스가 현재 진행했던 AI 포럼에서 젠순왕 CEO가 HBM4 공급 일정을 더 빨리 앞당기자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어제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관련주들의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내년이 되면 업황 자체가 반등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노무라 증권 측에서 에코프로비엠의 투자 의견을 상향했다는 소식이 2차 전지 대형주들 위주로는 좋은 긍정적인 소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국내 그리고 미국 쪽에서의 긍정적인 소식도 있죠. 일단 다음 달에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수혜감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제약바이오주들도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테마단에서의 움직임을 확인을 해보시면 어제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이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오징어 게임 2와 관련된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리고 있는데 기립박수가 나왔다라는 긍정적인 헤드라인과 함께 12월 26일 본격적으로 넷플릭스에 출범하는 오징어 게임의 흥행 기대감이 나오면서 배우 이정재와 관련된 관련주들이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의 제작사에 투자하고 있는 쇼박스 또한 16%의 급등 흐름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함께 점검해봤던 이슈죠. 중국의 무비자 정책, 한국에 포함이 됐다라는 소식에 어제 여행주들뿐만 아니라 사실 화장품 관련주들, 항공주들까지 일제히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 안에서도 여행 관련주들이 두 종목이나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오랫동안 변동성이 없었던 종목들 위주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대왕고래 관련주들도 특히 이 강관 밸브 쪽으로 오랜만에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시추 위치가 확정됐다는 소식이고요. 오는 10일이면 부산에 이 시추선이 도착한다라고 하고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추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연말 들어서 이제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만큼 관련 테마 안에서의 변동성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죠. 그럼 오늘 개장하기 전 우리가 주목해볼 국내외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반짝였던 종목들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원스와 배럴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긍정적인 실적이 나오면서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 갔고요. 그리고 펜젠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그 외 시간의 주요 실적 NC소프트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게임주들의 분위기가 사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중소형 테마주 안에서 ETF 중에서도 최근 게임주들이 지난 2주 동안 가장 강한 상승을 보일 만큼 시장 안에서의 기대감이 있었고 또 중국 쪽에서 외자 판호를 대거 발급하려는 움직임들이 잇따라 포착이 되면서 게임주들을 향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었는데요. 일단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게임주들의 실적이 대거 발표가 되는데 어제 NC소프트가 먼저 그 성적표를 들고 왔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렇게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부정적인 성적표를 가지고 왔다라는 게 오늘 게임주들에게는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NC소프트가 12년 만에 분기 적자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해서도 9%의 상승을 보였지만 영업 손실이 143억 원이 기록이 되면서 적자로 전환이 됐고요. 이를 놓고 바로 이제 코멘트를 내놨는데 NC소프트 쪽의 CFO는 내년 중에 인력 감축하겠다. 그리고 고정 비용도 개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연말과 내년까지 신작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4분기에 리니지 IP를 기반으로 한 신작 나오고요. 또 내년에는 5종의 신작을 출시하겠다라는 일단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당장의 분기 실적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여지지만 미래 모멘텀에 우리가 집중을 해도 괜찮을지 오늘 게임주들의 분위기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에서 보내오는 시그널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시장의 주요 이슈들 크게 3가지만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장중 기준으로 뉴욕 시장에서 시총 1위를 재탈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우지수에 편입된다라는 이슈가 주말 새 나오면서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탈환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이 젠슨 황의 코멘트, SK 하이닉스 제품 더 빨리 받아봐야 된다. 원래는 26년도 출시였는데 내년 하반기로 앞당겼다라는 일정이 공개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크게 오름폭을 보였었는데 엔비디아의 추가적인 상승 소식이 오늘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 HBM 수혜주들에게는 또 하나의 힘이 되어줄 수 있을지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테슬라의 중국 안에서의 10월 판매량 급감 소식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도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인도 대수가 전년 대비는 5%인데 전월 대비는 22% 크게 감소하면서 간밤 테슬라 추가적인 주가 부진을 보였는데요. 일단 그런 가운데 중국 안에서의 전기차 성장률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죠. BYD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66%가 급증했다는 소식이 동시에 전해지면서 테슬라만의 부진으로 현재는 시장에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테슬라 수혜주로 불리는 국내 관련주들 오늘의 주가 방향성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동시에 또 나왔던 이슈가 중국과 유럽 쪽의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 소식인데요. 중국이 일단 제소를 한다라고 하면서 가격 약정과 관련돼서 합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또 다른 외신의 헤드라인까지 있었습니다. 중국 전기차와 관련된 변동성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작용이 될지 오늘 국내 증시 관련주들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 관련주들이 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원전 수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간밤 외신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미국의 에너지부가 이번 MOU 체결로 인해서 수조 원 상당의 새로운 경제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한수원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나서서 MOU 체결을 했다라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갈등에 어느 정도는 완화 신호로 작용될 수 있겠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체코 쪽의 원전 수주와 관련돼서는 한수원이 확실히 가져가는 걸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해당 소식이 오늘 국내 증시 원전 관련주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동력이 되어줄지는 같이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이제 대선, 우리 국내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대선 관련된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일단 대선은 개표가 끝나야만 이 상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만큼 초박빙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하게 분류되는 경합주 같은 경우도 오차 범위 안에서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사실상 동률로 언론들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렇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지금 마지막으로 경합주 안에서의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바로 직후에 FOMC 회의까지 열리는 만큼 미국 안에서의 주요 변수들 잘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트럼프와 해리스 관련된 트레이드 수혜주들은 섹터들 위주로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정까지 같이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미국 대통령 선거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국내에서는 하이브나 위메이드, 제주항공과 롯데칠성 등의 실적 발표가 잇따라 이어집니다. 코스닥에 또 신규 상장주도 있는 만큼 오늘 개장 직후에 나올 변동성들 굉장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데일리 TV와 함께 주요 변수들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뉴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월 1일 첫 거래일은 참 좋았는데요. 다음 날인 밤 사이에는 좀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대선을 정말 코앞에 두고 불확실성이 가중됐기 때문이겠죠.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일단 다우지수 0.61% 내렸고 나스닥 0.33%, S&P 500 지수도 0.28% 하락했습니다. 빅테크 대체로 하방 압력을 받은 가운데 엔비디아는 0.48% 상승했습니다. 장중에는 2% 이상의 상승률도 나타내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오르기도 했는데 상승폭이 작아지면서 다시 시총 2위에 머무는 모습이었고요. 여전히 시총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애플 밤 사이에는 0.4%가량 내렸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분을 또 추가 매각했다는 소식이 이날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또 테슬라 2% 이상 하락했는데요. 중국의 10월 판매량이 좀 부진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주가에 곧바로 작용이 됐습니다. 국제 유가는 밤 사이에 크게 올랐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지연한다라는 소식이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고스란히 WTI 3%대 상승률로 나타나면서 배럴당 71달러 선으로 다시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또 전해진 소식이 있었죠. 금요일장 느지막이 전해졌었는데요. 새롭게 다우지수에 편출입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인텔이 나가고 엔비디아가 들어오고요. 다우지수 나가고 셔원 윌리엄스가 들어오게 됩니다. 과연 엔비디아와 셔원 윌리엄스 상승 탄력을 입을 수 있을지 8일부터 효력이 재개가 되니까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대선 이제 정말 코앞입니다. 11월 5일은 눈을 가린 채 지뢰밭에서 진흙탕 씨름을 하는 것과 같을 것. 정말 복잡해 보이죠. 혼란한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초박빙이어서 트레이드를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장 분위기 전체적으로 어땠는지 히트맵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말씀드렸듯이 빅테크 대체로 하방 압력 받았습니다. M7 중에 유일하게 오른 종목 엔비디아, 다우지수 편입을 앞두고 기대감이 조금 작용한 모습이고요. 하지만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상승폭 줄여내기는 했습니다. 테슬라 가장 크게 M7 중에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필수 소비재 섹터, 월마트, 코스트코 그래도 대체로 상승했는데요. 혼란스러운 시장 속 투자자들이 방어주로 향하고 있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에너지 섹터에도 전반적으로 강한 초록불 상승한 종목들이 많았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빅테크 이슈만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버핏이 지분 25% 추가 매각했다는 소식에 하방 압력 받았고요. 그리고 메타 한번 살펴볼까요? 미 정부 기관과 국방 계약 기관에다가 AI 모델 사용을 승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선을 앞두고서 나온 이슈인 만큼 투자자들의 이목을 끈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주가는 1%가량 일단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다음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대선 D-Day가 되겠습니다. 투표 꼬박 하루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일단 인디애나와 켄터키주에서 오후 6시 동부 시간 기준 마감을 하게 되고요. 또 동부 시간 기준 오후 9시에는 41개 주가량이 이렇게 투표를 종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와이와 알래스카까지 가야겠죠. 이때는 오전 12시, 그러니까 자정에 투표가 동부 시간 기준으로 마감이 되게 됩니다. 꼬박 하루에 걸치는 투표 날이 될 것 같은데요. 우편과 사전 투표도 많았던 만큼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가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전 12시라고 하면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후 2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쯤 아마 윤곽이 서서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들은 또 시장은 어느 후보의 승리를 예상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초박빙입니다. 여러 예측 사이트들의 가능성을 지금 집계한 건데요. 세 곳에서는 공화당 즉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그리고 또 나머지 세 곳에서는 민주당 후보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초박빙이라는 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트레이딩하기도 어려운데요. 다음 이슈도 함께 보실까요?
핵심 정책 차이를 그래도 두고 보면 조금 내가 생각하는 방향을 좀 구체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 가장 극명하게 정책적인 차이를 보이는 부분들, 에너지, 자동차, 규제, 세금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쉽게 말해서 트럼프는 전통적인 석유 에너지, 해리스는 친환경 에너지를 선호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자동차도 당연히 나뉘겠죠. 해리스 측에서는 전기차를 조금 더 좋아하는 쪽이고요. 트럼프는 내연 기관차를 더 선호하는 쪽에 굳이 분류하자면 속하게 되겠습니다. 규제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측이 조금 더 강한 규제를 선호하는데요. 지금은 또 식료품 대기업, 물가,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서 식료품 대기업 규제 강화를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측에서는 금융, 그러니까 은행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혜주로 거론해 볼 수가 있겠고요. 세금 측면에서도 트럼프는 각종 세금 감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혜주를 좀 분류해 보자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화석에너지, 천연가스오일, 원자력, 그리고 내연 기관차, 금융이 되겠고요. 해리스 측에서는 친환경 에너지와 전기차,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식료품 대기업 규제 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필수 소비재 섹터에는 어느 정도의 하방 압력 가해질 수 있다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통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두 후보 모두 정도의 차이지 대중 정책은 매우 강경한 편이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미국을 다시 좀 살리기 위해서 제조업 측면의 지원도 강력히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건설 인프라도 굉장히 두 후보 모두 많이 언급한 분야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개 신도시를 건설하겠다 이야기했었고 해리스 부통령은 주택 공급을 위한 건설업체 세금 공제 또 여러 건설을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 계속해 왔었죠. 그리고 항공우주 방산도 주목해볼 분야가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 모두 항공우주 그리고 방산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에 따른 수혜주를 또 분류해보자면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AI, 또 바이오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부동산, 건설 인프라, 또 항공우주와 방산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JP모건이 특정한 종목들을 좀 꼽아봤길래 혹시 관심 있으실까 봐 가져와 봤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특히 보호무역주의가 또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철강주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누코어, 클리블랜드 클리프 철강 관련주가 되겠고요. 카이저 알루미늄 생산업체입니다. MP 머티리얼즈는 히토류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대중 정책이 가해질 때면 히토류 관련주 들썩들썩하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기차 노출도가 높은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친환경 기술 관련주가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JP모건의 입장입니다. EV고 전기차 충전 관련 업체가 되겠고요. 차지포인트 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그 파워는 최근 한때 서학개미의 관심에도 올랐었던 수소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뉴욕 증시 시그널 잡아볼까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사실 나스닥 지수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만큼 불안한 시장이었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경계 심리가 좀 올라온 만큼 이런 경계 심리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오랜만에 금투세 폐지 가능성 발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그 흐름이 이어질지는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장중에 시가총액 1위 기업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주 어제 SK하이닉스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훈풍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경계 심리에 따라서 많이 강하게 빠르게 올랐던 만큼 차익 실현 나올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펙 플러스의 증산 계획 지연 또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에너지주 변동성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에 이어서 뉴욕 증시에서 나온 시그널들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오늘 11월 5일 화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오늘 톱 기사는 금투세 족쇄 끊었다 할기 대차는 증시 이렇게 올랐습니다. 당연히 뭐 사실은 이게 톱 기사가 어제는 당연히 가장 큰 기사가 됐습니다. 시장도 어제 급등을 시켰던 이유가 됐고요. 금투세 이 표에 뭐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2020년 6월에 이제 도입이 발표가 됐고 그해 말에 국회 통과했고 그래서 원래 이제 22년에 이제 시작을 될 것으로 얘기가 됐다가 유예가 됐죠. 그러고 나서 2년 유예가 돼서 원래 이제 내년 1월에 시행이 될 예정이었던 게 이제 결국 이제 폐지가 결정이 된 겁니다. 폐지가 결정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지금 국회 과반 이상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걸 결정하면 통과시키는 게 이제 문제가 없는 거죠. 민주당은 어제 당론으로 금투세 폐지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과 이제 협의를 해서 이달 안에 이제 법률 관련 작업을 마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달 안에 종결을 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금투세 문제는 이제 종료가 됐다. 폐지 쪽으로 결론이 된 게 유예가 아니라 폐지기 때문에 종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또 우리 시장이 이제 뭐 선준화되고 안정이 되고 하면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2, 3년 안에는 이 얘기가 다시 반복돼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제 그 다음 과제로 이제 넘어가야 될 상황이 되겠는데 어제 코스피 코스닥 상황을 좀 보면 이 금투세가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고스란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 민주당의 당론으로 이 금투세 폐지 결정이 나왔던 게 9시 후반대거든요. 지수를 보시면 오전장 초반 지나서 이제 지수가 아주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코스피도 이런데요. 코스닥은 더하죠. 예,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 상승률도 코스닥은 1.8% 정도였지만 코스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3%가 훨씬 넘게 지수가 올랐다. 이게 이제 그만큼 더 코스닥이 좀 더 환호를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수급도요. 어제 외국인이 양쪽 다 샀고요. 특히 코스닥에서 3,300억 넘게 가까이 이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3,000억 넘게 사들였던 게 기억도 잘 안 날 정도로 옛날 얘기 같고요.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이 3,400억 넘게 사들이면서 기관 주도로 코스피는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어떤 논란, 불확실성의 원인이었던 금투세 문제 이게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결국 이제 금투세 이 어떤 폐지 이 호재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올해 이제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반응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업종을 보면 어제 바이오 업종이 최근 조정을 보이다가 좀 눈에 띄게 많은 상승률, 높은 상승률을 보여서 바이오 쪽이 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주당의 다음 액션은 이 상법 개정안에 초점을 맞췄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특히 이 상법 개정안 문제를 최대한 빠른 시간에 처리하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금투세와 이 시장과 관련된 이 제도 문제는 이제는 상법 개정안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 증권면 기사인데요, 톱 기사입니다. 미국 대선 찍다 미끄러질라 살얼음판 증시. 예, 이 제목에서 알듯이 지금 일단 이 전체적인 시장의 이제 큰 불확실성 하나가 국내 불확실성, 이 금투세 문제 해결이 됐고 이제 남은 불확실성. 가장 큰 거는 역시 이제 오늘 이제 시작이 되는 미국의 이제 대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도 출근하면서 뉴스를 통해서 이제 현지 국내 정치 전문가 인터뷰하는 내용을 좀 들으면서 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엊그제 나왔던 이제 주요 경합주에서 해리스가 4대1로 트럼프를 앞서고 있다는 이 설문조사 결과가 또 조금 변동이 있다고 그럽니다. 뭐 그렇다 해서 뭐 트럼프 쪽으로 완전히 넘어갔다 이런 차이는 아니고 이제 하루 걸러 하루 나오는 이 설문조사 결과가 이제 뭐 어제는 해리스가 이겼다 그러면 오늘은 또 트럼프 이런 쪽으로 매일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현재 미국의 대선은 역대 최고 어떤 그런 박빙
어떤 그런 판세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누가 이길 거야라고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시장이 좀 초박빙의 상태로 가고 있다. 결국 이 얘기를 이제 주식시장 쪽에서 이제 경제 쪽에서 살펴본다면 결국은 불확실성이 그만큼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도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수가 급등을 하겠습니다. 사실 거래량은 사실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래량은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제 코스피 거래대금이 8조 원이 안 됐거든요. 7조 9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10월 달에 거의 9조 원 정도였으니까 한 달 전에, 한 달도 아니죠. 한 2, 3주 전에 비해서 한 10% 정도 거래대금이 계속 줄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투자자 예탁금은 5조 원이나 한 달 전에 비해서 줄어든 51조 원 수준으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만큼 시장에 지금 돈이 별로 안 들어오고 있다, 고갈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시장 상황은 미국 시장에서도 오늘도 뭐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만 트럼프 수혜주와 해리스 수혜주가 사실은 변동성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올라도 별로 안 오르고 떨어져도 별로 안 떨어진다라는 건데 오늘 뭐 특이한 점 트럼프 미디어가 급등을 하긴 했는데 이걸 가지고 트럼프의 우세가 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느껴지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힘든 거죠. 왜냐하면 해리스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올랐고 오늘 특히나 국채금리가 크게 떨어졌고요. 달러 인덱스도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또 해리스 쪽에 해리스가 유리하다라는 쪽으로 또 시장에서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정말 알 수가 없는 그런 시장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결국은 한 2주 정도 최대한 더 이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현지에서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누가 되든 간에 어쨌든 결론은 나올 거고 결과는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시장의 큰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FOMC 금리 인하 결정도 있을 예정인데 예정대로 25p를 내린다고 하면 이제 큰 불확실성들이 대부분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산타랠리 기대를 한번 가져도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조심스럽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 어제 국내 시장에서 이 밸류업 ETF 상품 12종, 그다음에 이제 ETN 상품까지 해서 13종이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어제 마침 우리 장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밸류업 ETF 상품들 다 오르면서 마감이 좀 되기도 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출발은 좀 가볍게 잘 시작을 했습니다. 운도 좀 좋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그 거래 결과를 좀 살펴보니까요.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부분 다 그냥 뭐 도토리 키재기긴 한데 KB자산운용의 라이즈 코리아 밸류업 ETF가 2.7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좀 보였고 거래량은 역시 이 신탁 원본이라고 그러죠. 처음에 들어간 돈 그게 가장 큰 미래세 타이거 밸류업이 817만 주가 거래가 돼서 제일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액티브 ETF이 세 가지 상품이 있죠. 이 중에서는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코액트 코리아 밸류업 이 액티브 상품 2.73% 수익률 1위를 차지했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 삼성 자산운용에서 받은 이 상품에 삼성전자는 편입이 안 돼 있다라는 게 또 재미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은 이제 삼성 SK 하이닉스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SK 하이닉스가 앞서 정다인 앵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6%가 넘게 올랐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1%도 못 올랐죠. 어제 전체 시장이 그렇게 급등한 걸 생각을 하면 SK하이닉스는 시장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거고 삼성전자는 별로 안 오른 거다.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결과적으로 어제 SK하이닉스에 좀 재료가 있었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전선왕 CEO가 HBM4 차세대 HBM이죠. HBM4를 공급을 6개월 앞당겨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최태원 회장 이에 대해서 최대한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짜고 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나는 대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HBM4라고 지금 아직 개발이 안 된 건데 이 차세대 HBM을 6개월이나 한두 달도 아니고 6개월이나 앞당겨 달라라고 젠선왕이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 최태원 회장이 해보겠다 얘기를 했다는 거는 사실은 6개월 앞당길 수 있다라는 거에 SK하이닉스 측에서 엔비디아에 얘기를 했다는 얘기고 결국 그래서 엔비디아가 젠슨왕이 이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최태원 회장도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해보겠다는데 사실은 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던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시장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SK하이닉스가 어제 주가가 급등하는 식으로 굉장히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좀 받아들인 거고요. 그럼 왜 SK하이닉스는 6% 넘게 오르고 삼성전자는 1% 못 올라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본다 그러면 결국 중요한 거는 지난번 31일 날이었죠. 삼성전자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엔비디아의 HBM을 이제 조건부로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위에 SK하이닉스 주가가 며칠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조금 이제 올라갈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단초를 좀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엔비디아의 HBM 공급 이 구조는 사실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인 구조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일부 뭐 들어가긴 하는데 공급 양 측면에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에 비할 바가 못 되는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공급을 HBM 공급을 본격적으로 한다 그러면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독점적 구조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젠슨 왕과 최태원 회장의 이 선문답 같은 대화, 짜고 치는 뭐 고스톱 같긴 합니다만 이 대화가 의미하는 거는 결국은 SK하이닉스의 6세대 HBM4의 지금 개발 상황이 상당히 좀 빠르게 진척이 되고 있는 거고 그게 6개월이나 앞당겨서 내년 뭐 상반기 중에 만약에 공급이 된다고 했을 경우는 삼성전자가 이거를 이제 HBM4의 이 개발과 엔비디아 공급을 과연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이렇게 비슷하게라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냐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결국 양자 간에 이 격차가 더 벌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차세대 HBM에서도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와 이 격차를 좁히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 당연히 SK하이닉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삼성전자는 그냥 시장 오르는 것보다도 못 오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로서는 상당히 더 행보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좀 다급해진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군요.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자, 마켓 비하인드 이영훈 IM증권 이사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욕 시장은 떨어지긴 했는데 뭐 가슴이 아플 정도로 그렇게 떨어졌다는 거에 대한 느낌보다는 되게 좀 안개 속에다 짙은 관망 뭐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뉴욕 시장은? 뭐 증시 자체는 그냥 무난했어요. 네. 무난했는데 그동안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강화됐었던 그렇죠. 측면에 반작용이 좀 나온 거죠. 막판에 이제 해리스 지지율도 좀 올라갔다는 그렇죠. 얘기도 있고, 뭐 아이오와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공화당 지역군데도 거기서 또 해리스가 이겼다, 뭐 이제 이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대선 모른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 또 약간 버려지듯이 했던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돼 있는 주식이었던 그린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친환경 쪽. 예. 그리고 대신에 이제 뭐 방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트럼프 어떤 강세의 어떤 주도했던 섹터들이 내리고 또 어제 보시면은 금리 내리고 그다음에 달러도 좀 달러 내리고. 내리고. 예, 그런 이제 좀 그 대선의 영향권에서 아직은 자유롭지 않은 그리고 아직은 좀 지켜보고 싶은 그런 심리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를테면 테슬라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인도에서 중국에서 판매량 감소 얘기 나오고 했지만은 그것도 있지만 또 대선에 대한 또 노이즈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졌을 경우에 그렇죠. 이 거기에 머스크가 이제 그 반작용을 받을 것이다. 그런 가능성에 대한 그리고 또 그 트럼프 쪽에 머스크가 베팅을 했었던 이유를 저희 나름대로 굳이 찾아보면은 전 전기차 쪽보다는 여전히 자율주행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규제가 훨씬 이제- 더 많은 예. 데니까. 예. 그러면 이제 민주당 정권이 연장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노이즈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도 좀 작용이 되고 있고. 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어차피 대선 이슈이기 때문에 뭐 대선 전에 어디에다 베팅을 해야 된다, 뭐 또는 어떻게 먼저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실제 심지어는 뭐 예측이 269대 269 해가지고 다시 뭐 결선 투표 얘기도 나오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뭐 0.5% 이내면은 다 수개표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면은 결국 또 대선의 노이즈가 길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더 한참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거기다가 또 트럼프는 이미 이제 대선 자기가 질 경우 대비해서 불복 선언까지 소송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섣부른 배팅보다는 좀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되게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뭐 소송이야 그거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뭐 소송한다는 얘기는 트럼프가 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불확실성이 트럼프가 예를 들어 소송이 거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을 때 이 시장에서 이 대선과 관련된 이 이슈에 대한 어떤 민감도가 계속 더 간다는 얘기로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일단 결론 나고 트럼프가 소송을 하든 말든 간에 일단 뭐 누가 이기든 결론이 나면 이제 이거는 재료 소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아슬아슬할 경우에는 소송이 미치는 영향이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판에 예를 들면 이번에 해리스가 되고 트럼프가 소송을 걸어서 나중에 결론이 나왔을 때 뒤집어질 수도 있다. 네, 이제 그 경우 가능성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결국은 그 몇 개 주를 갖다 확보하느냐의 싸움인데 그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투표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숫자까지 갔을 때 그래서 뭐 한두 개 지역구에 의해서 주에 의해 가지고 뒤집어질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그 지역구가 그 주가 뭐 0.5% 이내돼서 뭐 수검표를 해야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사실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은 뭐 트럼프 소송 건다고 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는 게 확실하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그러면 소송 건다고 해도 뭐 그거는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일단 투표 결과에 대한 가짓개라도 나와야 돼. 그때까지는 좀 네. 지켜보고자 하는 심리가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대선은 이제 오늘 투표를 하기 때문에요. 재료로서는 그러니까 일테면 단기적인 재료로서는 사실은 오늘 이사님한테 들은 말씀 이상 뭐 여쭤볼 수도 없네요. 왜냐하면 뭐가 명확하게 뭐 있어야지 이를테면 뭐 트럼프 수혜주가 어떻고 뭐 테리스 수혜주가 어떻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역대 최고 수준의 박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제가 정치 평론가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뭐 어차피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어차피 또 이사님 또 나오시니까 이제 결과 가지고 그때 가서 그래서 이제 뭐가 시장에서 좀 좋을 것 같습니까? 나쁠 것 같습니까? 얘기를 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투세 얘기를 좀 아무래도 이사님이랑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장이 급등했던 걸 보면 분명히 이게 굉장히 시장을 아주 이렇게 옥죄는 굉장히 발목 잡는 그런 어떤 악재였던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이게 일단 해소가 된 거 아닙니까? 이 금투세 관련해 가지고 증시에 영향이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시장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봤는지를 한번 반문하고 싶거든요. 어저께 결정 나기 전에도 사실 최근 2주간 동향을 보면 지난주 같은 경우도 오후에 갑자기 금투세 폐지 얘기 나와가지고 주가 급등한 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아니라고 해도 또 주가 급락한 적이 있었고요. 네,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투세라고 하는 것이 주가를 부양을 해가지고 증시를 갖다 대세 상승을 만들어내는 요인은 아니지만 네. 이 증시의 어떤 하방 리스크를 갖다 키우는 요인은 되는 거예요. 뒤집어 놓고 말씀을 좀 드리면 그동안 글로벌 증시가 올라갈 때 한국 증시가 왜 소외됐는지를 한번 살펴볼 그렇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전쟁 중이냐, 또는 우리의 어떤 전쟁은 아니더라도 뭐 우리가 정세적으로 또는 경제적인 어떤 위기가 있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보다도 훨씬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은 국가들보다도 수익률이 떨어졌던 이유는 그렇지 않아도 시장의 투명성이 지금 좀 약하다라고 보고 있는 시장에다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 정비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어떤 대책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는 그런 또는 개선하는 조짐도 없는 상태에서 불쑥 던진 게 금투세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 증시에 투자할 요인이 없어지는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점점 늦어지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있냐면 사실은 기다리다 지쳐서 또는 금투세 안 하겠지 하다가 결국 하나 봐라고 생각을 해서 미장으로 넘어가신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다고 근데 하더라고요. 문제는 그분들이 금투세 이제 폐지하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럼 미장에서 다시 한국장으로 넘어오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일단 미장에 들어가서 미장의 맛을 보면 미장의 어떤 체제의 효율성, 안정감 거기에 더해가지고 다시 국장으로 넘어오는데 그 장벽이 있습니다. 그 장벽이 뭐냐면 환율이에요. 왜 환율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1370원에서 미장으로 넘어갔을 때 환으로 바꾸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1370원으로 환율을 계산을 해가지고 달러를 갖다 사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환율 수수료라는 게 붙죠. 그 수수료 붙였죠. 환전 수수료가 붙잖아요. 네, 네. 그게 생각보다 세요. 아. 할인을 해줘도. 그래서 이게 거기서 그만큼 수익률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그걸 지금 과거를 놓고 얘기를 하면 1,300원대 이상의 환율은 사실 우리한테는 되게 낯선
금액대잖아요. 달러 가치가. 그 보니까 외환위기 이후에 3번 있었더군요. 1,400원이 넘었던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높은 거죠. 우리가 편안하지 않을 때, 그렇죠, 또는 그렇죠. 위기 국면에 비슷한 국면에 와 있을 때 도달했던 가격 그 달러 가치가 지금 1,300원대 후반, 1,400원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일상화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미장으로 넘어가시는 분들 입장에서 1,100원일 때 넘어가신 분하고 1,300원일 때 넘어가신 분들하고는 일단 수익률 차이가 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기본적으로 한 10% 이상 근데 차이가 나는 거죠. 1,300원대 후반에서 네. 환전을 해서 미장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1,300원대보다는 1,400원대에서 넘어간 꼴이 되거든요. 그렇죠. 수수료 생각하면. 네. 그렇게 감안을 해서 보면은 그쪽 분들이 다시 한국장으로 넘어올 요인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이제 금투세의 역할은 뭐냐면 이게 그나마 폐지가 됐다라는 건 늦게나마 돼서 다행인데 이거는 추가적으로 어떤 증시를 갖다 하방으로 누르는 압력을 제어해 줄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어저께 보여줬던 급반등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얼마나 증시가 금투세에 의해 눌려 있었던지 그렇죠. 올라가는데 이게 수급 공백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이 제가 지금 그래프를 지금 가져온 거 있는데 저 그림을 보시면은요. 금투세를 폐지한다라고 얘기할 때 얘기하기 전에 기사 일보가 뭐가 나왔었냐면요. 금투세를 시행하는 걸로 나왔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푹 그래서 내려갔던 푹 거구나. 빠졌었는데 다시 이보로에서 나온 게 시행을 하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한국 증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폐지하기로 했다라고 나오면서 급등을 한 겁니다. 아유, 이제 기자들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저게 예민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한마디 받아 쓰다가 저렇게 시장에 충격을 이렇게 저게 보니까 분봉이네요. 그렇죠. 저게 얼마나 실시간으로 저 시장에 말 한마디에 따라서 시장이 변동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제가 이제 금투세 관련해 가지고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금투세 자체를 제가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네.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금투세를 시행하기 전에 일단 기초 체력을 키워놓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 투자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만들고 대주주의 전횡이라든지 또는 잘못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철저하게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금투세가 도입이 돼야지 그거야말로 페어한 플레이가 되는 거고 거기서 소득을 발생이 되면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이 된다는 건 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수익을 시장 낸다는 자체가. 얘기인 거잖아요. 소득이라는 얘기는. 그럼요. 주주 환원도 많아지게 네. 될 것이고 그러면 네. 투자 요인도 많아지게 될 테니까 그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런 부분들은 일단 제껴놓고 나서 금투세 도입하면은 선진 증시 된다고 금투세 딱 해놓고 안 하는 게 이상하다는 식으로 몰아붙여버리는 거는 네. 물에 빠진 사람한테 칼들이 되면서 남은 죽인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냐는 거죠. 근데 이 금투세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 구조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기울어졌던 게 좀 평평해지는 겁니까? 기울어진 건 아니죠. 기울어진 게 평평해진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기울어져 있는 데서 더 기울어뜨리려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갖다 일단 막은 거고 이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이제 증시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때 이제 한국 증시가 좀 싸다라고 느껴졌을 경우에는 이제 자금이 새로 들어올 수 여지가 있는 있고. 유인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방 리스크를 상당 부분 네. 제어해 주는 역할을 할 것이고 이제 향후에 증시가 상방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미장이 좋은 건 알지만 또 미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네. 그 나라 국의 어떤 투자 방식도 낯설지만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자료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아무래도 한국말로 번역이 돼 있는 자료가 들어 있기 때문에 네.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경우는 그래도 국장이 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국 증시의 그 블루칩 우량주라고 하는 회사들이 주가가 빠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신규 자금 유입의 수단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단에 어떤 제어를 해주는가 동시에 주가가 전체적으로 상승할 때 우리만 소외되고 또 우리만 네. 그 금투세로 인해 가지고 차별받는 그런 상황은 이제 완충이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네. 효과는 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사실은 이제 약속을 못 지켰다라고 이제 이 금투세 지지하는 이제 측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걸 도입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이제 상법 개정안 쪽에 민주당의 이제 당력을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면 민주당의 입장은 이제 금투세는 그래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금투세는 내가 양보했으니 이제 우리는 기존의 이제 당론대로 상법 개정안을 이제 개정하는 작업에
나서겠다 이 얘기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상법개정의 당위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그 대주주들의 행태를 보면 유령회사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자금 몰아줘가지고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증여나 상속을 하는 경우들도 그동안 계속 있어 왔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쪽에 있는 기업을 갖다 이쪽으로 자기네들 편의에 의해 가지고 갖다 붙여가지고 이번 올해도 많이 있었잖아요. 뭐 네. 그러다가 또 제재 받으니까 또 뭐 약간 비율 조정해서 한다고 하는 데도 있고 상장돼 있는 멀쩡한 회사를 갖다 기업 분할을 해가지고 자회사 100% 자회사로 만들어서 이걸 상장을 시켜가지고 증시를 초토화시킨 적도 있어요. 맞아요. 여러 번 있었죠. 이런 행위 자체들이 그러면 소액주주들한테 어떤 유인을 주고 어떤 그 긍정적인 효과를 줬느냐를 보면은 눈물만 나게 했죠, 사실은. 네. 100만 원짜리 주식 30만 원 만들어 놨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견제 수단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는 상법 개정이 분명히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딜레마 하나는 이제 외국에서 주로 보는 거지만은 자본주의가 발달이 될 경우에는 사실 이제 M&A가 활성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모펀드들에 의해 가지고 경영권을 갖다 침탈을 하고 기업을 해체해 버리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행동주의 펀드들이 더 준동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어떻게 또 그런 부분들을 제어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딜레마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경영권을 보호해주는 어떤 그런 조치도 그렇죠. 같이 필요하다는 예, 말씀이죠.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좀 해가지고 상법 개정을 할 때 같이 진행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상법 개정을 할 때는 제가 대주주들이 어떤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 결국은 증여나 그러니까 상속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상속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또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이게 지금 현재 과세하는 부분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오늘 저도 출근하면서 칼럼을 알아보니까 그 얘기는 하대요. 금투세는 폐지하기로 했고, 근데 원래 금투세를 도입을 하기 때문에 거래세를 낮추기로 했던 일종의 이제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또 거래세는 여전히 내리겠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뭐 칼럼에서는 이제 그럼 뭐 하자는 거냐 또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한 2조 원 정도의 세수가 또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법 개정도 그렇고 상법 개정도 무조건 뭐 기업들의 어떤 일부 문제를 가지고 전체로 다 확대해서 무조건 다 뭐 기업들의 어떤 부분을 좀 부담을 주는 이런 쪽으로 갈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근데 드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되게 딜레마 아닌 딜레마인데요. 이게 이제 그 당위성은 분명히 있어요. 네. 상법 개정을 해가지고 주주의 보호에 대한 거는 당위성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좀 과하게 될 경우에는 부작용이 또 심하게 될 그렇죠. 수도 있다는 것도 이제 같이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또 하나는 대주주들이 전횡을 행했을 때 사고를 쳤을 때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옛날 얘기지만은 멀쩡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사고 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바로 휠체어에다가 마스크 쓰고 앉아가지고 그 수액 주사 맞으면서 그 법원 들어가고 누워서 나오기도 해요. 네. 뭐 그랬던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사면 되면은 또 멀쩡하게 또 다니시고 뭐 골프 치시고 이게 좀 예. 이렇게 이런 식의 행태들이 보이는 건 막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균형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우리 시장이 정말 선진화되고 말만 밸류 하지 말고 제도적인 부분들을 좀 균형 있게 마련을 해야 될 시기다라는 말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저희가 한 3분 정도 남아서요. 어제 또 시장 얘기 그래도 하나 이사님 또 나오셨으니까 하나 마무리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중국 관련돼서 여행주들 그다음에 항공주들 급등을 했어요. 이제 한국의 비자 15일 면제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알아보니까 네. 8일부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특히 젊은층들이 이제 중국에 많이 여행 가지 않겠냐. 그런 얘기가 좀 나와서 시장에서 급등을 했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추세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단발 효과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올해 하반기에 중국에서 경기부양책 내놓은 게 보면은 장표 한 장을 넘어설 정도로 많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중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지금 되살아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아직은.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의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코로나 전후 해가지고 이제 중국 국민들이 겪었던 어려움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저축이 최고다라는 인식을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살기 위해선 저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
그 어떤 자료를 보니까 최근 4년 동안 저축한 금액이 뭐 일경 800조가 넘는다는 얘기. 800조가 넘는다라 일경 755조 원? 최근 4년간 저축한 금액이. 그러니까 그 자금을 끌어내 가지고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게 지금 목적인데 저는 지금 이번에 그 비자 면제 관련된 것도 결국은 내수 활성화 목적. 그렇죠. 외지인들 예, 들어오게 해서 들어와서, 예. 관광객들 유치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넘어갈지 여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센티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죠. 그렇게 보시고. 네, 예. 일단 그건 긍정적인 거는 쉽게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전보다는. 근데 이제 그게 지속적으로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에 미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중국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보고 판단을 해야겠지만 저는 이게 선입견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이제 중국 가면 여행 가가지고 잘못하면 간첩법으로 잡힌다는 말도 나오고 자꾸 그러니까 그런 실제적으로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검색을 해보면 그렇게 우호적인 유튜브 내용들이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일반 젊은 사람들이 중국을 여행을 많이 갈지 여부는 좀 지켜볼 문제지만 일단 센티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좀 호재가 될 수 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반간첩법으로 이제 우리 한국분 한 분이 체포됐던 거 그것과 의외로 한국 시장에서 파장이 크니까 뭐라도 하나 당근을 줘야 되겠다 해서 우리를 포함시켰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긴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인 어떤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다 말씀하셨고 어제는 항공 여행 주가 좋았고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국 관련주들 뭐 화장품 뭐 게임 뭐 이런 쪽으로 확산이 될 수 있느냐 여부가 중요한데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인대가 8일에 끝이 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대선이 끝나고 아마 이제 나오게 될 결론에 건데 나오겠죠. 아마도 이제 트럼프 쪽이 당선이 만약에 확실시된다 그러면 부양책 강도가 더 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양 그 규모를 더 늘린다 이거죠. 네네.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어찌됐든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 효과 이런 기대감들은 그래도 일정 기간은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게 성패 여부는 여태까지는 사실 최근에 나왔던 그 많은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금 살아나는 기미는 별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예. 증시에도 사실 주식 못 팔게 하고 지금 사기만 했기 때문에 올라갔던 측면도 분명히 있고 그 아직은 지금 저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느냐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좀 일러 보이고요. 이제 대선 결과 그다음에 이제 전인대에서 얼마 정도의 증시 부양책이 나올 것이냐 그리고 그게 실제로 시장에 어느 정도 어필될 것이냐를 봐야 되겠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쪽이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부양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광군제 기간인데 그 쿠폰을 굉장히 많이 뿌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내수진 자책 이런 부분들에서는 아주 작게나마 일정 부분 효과는 있을 것 같다. 단 우리나라의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중국에서는 좀 잊혀진 존재가 거의 다 돼 있는 상태거든요. 중국산 제품 자체도 OEM을 우리나라 그 ODM 업체들한테 하다 보니까 제품의 퀄 차이가 별로 나질 않는 상태고. 그렇죠. 물건 우리가 만든. 예,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저 중국 쪽을 보신다 그러면은 그 화장품 쪽을 보시더라도 저는 그냥 개별적인 어떤 화장품 업체보다는 이런 ODM 업체 ODM 쪽, 업체들. 그런 쪽을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진짜로 경기 부양이 효과가 나와서 소비가 진작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중국 쪽으로 이제 진출해 있는 의류 업체들 같은 경우도 그 패션 쪽이요? 네, 패션 쪽에 있는 회사들 그런 쪽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고 근데 기대감보다는 사실은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 성공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철강이나 화학 쪽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쪽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철강이랑 화학은 참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참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참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죠. 네, 오늘 IM증권 이영훈 이사와 함께 시장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데일리 TV가 이제 사실상 오늘부터요 계속 특집 방송, 이 미국 대선 관련 특집 방송을 좀 준비를 합니다. 미국과 관련해서 다양한 얘기들, 또 다양한 분야 전문가분들 모셔서 오늘부터 좀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마켓나우 1부에서 뵙겠습니다.